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서 온 심사를 진행을 맡은 이호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왔고요. 이용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고 장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소개를 좀 서로 할까요? 우리 둘, 넷, 여섯, 7명의 친구가 모였는데 혁진이부터 얘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원주중학교 3학년刘庆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주세요. 자신의 소개하세요. 예, 뭐 그런 간단한.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축구 같은 몸을 하는 스포츠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임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해도 좋고요. 토론에 즐겁게 임하고 싶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3번 받았어요. 서윤님. 저는 구색중학교에서 2학년 최수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카메라 있어서 좀 떨리는데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김천중학교에서 온 임재원입니다. 여러분 다들 김천에 대해 모르실 텐데 저희 학교는 전국 단위 자유정착있고 김천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이 남자중학교입니다. 이렇게 같은 책 읽고 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북중학교에서 온 2학년 양예지라고 하고요. 오늘 토론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계시중에서 온 3학년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에는 처음 나와보는데 즐겁게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설악산중에서 온 정보영입니다. 저도 이 대회는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자 청중에서 온 2학년 김준서라고 합니다.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토론하는 거는 몇 번 안 해봐서 좀 긴장되는데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제 골고루 지역으로 많이 왔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할 텐데요. 일단 책이 3권이었죠. 네. 3권 다 갖고 있어요. 책을 꺼내놓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읽었죠. 책 읽은 것 중에 혹시 자기는 어떤 게 좀 제일 인상 깊었고 또 마음에 들었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조금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이번 해볼까? 저는 인터넷 나라의 앨리스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좀 인터넷이나 정보와 사회의 문제점 그런 걸 볼 수 있고 조금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박수 안 쳐요. 네. 저는 사이렌이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또 성인이 되어서 여러 직업들을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사이렌이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정의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려고 이 책이 하버드대에서 마이클 샌드 교수가 한 강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놓은 책이라서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니까요. 서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고 서로를 많이 지칭하게 될 때는 누구 토론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또 인터넷 나라의 앨리스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 이유는 인터넷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악플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 책을 다시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 책에는 수많은 딜레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저는 사회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답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가장 최선의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고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넷 나라 앨리스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이제 저도 SNS를 사용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문제점은 다른 분야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10대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의에 대해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별로 고민도 안 해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또 각 정의에 대해서 한계를 표시하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다들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사이렌은 많이 안 나오네요. 우리가 책은 사이렌은 아니고요. 이 책입니다. 10대이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가지고 토론하도록 할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책을 전체 세 권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의 내용들이 많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딜레마 상황들이 많아서요.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즐거운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른들은 여러분 의견에 좀 많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좀 어리다고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좀 쓸데없는 얘기라고 좀 연락을 주시나요? 아니, 또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 좀 드는지 이런 얘기 좀 한번 좀 해볼까? 그냥 쭉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편안하게 이제 다 기회를 줄 테니까 아무나 이제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저는 저희 주변의 어른들을 우리 김천중학교의 선생님들을 들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전부 다 좋으신데 가끔씩 화도 내시고 그럴 때는 그리고 막 점심시간에도 오라 그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왜 내 자유를 침해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때론 반항도 하고 싶지만 그것도 잘 참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친구. 저는 제가 어른들에게 생각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대부분 어른들이 잘 들어주시지만 특히 부모님께서도 잘 들어주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뭔가가 아니다 이러면 부모님께서 잘 타협을 해주시고 가끔은 혼을 내시기도 합니다. 아니고 또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의 의견을 그렇게 많이 반영해 주시는 편은 아니고 좀 어리다고 별로 의견을 존중해 주시지 않는 면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아쉽고 조금 더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는 별로 저희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았지만 중3이 되고 나서는 이제 저도 고등학생이 되고 저도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저의 의견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은 대부분 존중해 주시는 편이긴 한데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어떤 면에서 또 제약을 받아서 그쪽에서는 좀 제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 나이죠? 저희 부모님은 예전부터 제 말을 잘 받아들여 주시고 의견도 많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점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많이 저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는데 제가 뭐 틀린 얘기를 하거나 그러시면 좀 더 보충해서 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면 살짝 안 들어주시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대체로도 많이 들어주시는 그쪽 분위기에서 지내네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겪은 일 또는 뭐 최근에 겪은 일도 좋고 좀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해봤거나 우리가 이제 정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정의를 어떤 느낌으로 좀 생각하는지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 자신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하고 하는 게 있으면 좀 소개해 볼까요? 최근의 일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뭐 중학교 들어와서 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일이거나 한 번도 없어요? 다 내가 한 일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본 적이 있다. 뉴스나 신문 네, 뭐 그것도 좋아요. 이것도 한번 좀 이건 뭐 좀 기회들은 다 줄게요. 다 주는 걸 할게요. 네. 최근에 TV에서 그때 초등학생들이 그 벽돌을 아파트 천장에서 떨어뜨린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얘네가 이 정의롭지 못한 이런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롭지 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그런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되게 뜨거웠던 뉴스죠. 또 주변에서 보죠. 나 여러분들 그런 일 할 거 없어요. 고해성사 같은 건가? 아니면 주변에서 본 일이거나 신문도 좋고 없어요. 그럼 우리 좀 다른 얘기, 다른 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 정의롭게 살아야죠. 그죠? 근데 특별히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특정한 직업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과묵하구나. 하면 때문에. 네. 저는 법 쪽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정의롭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사람들을 자신의 잘못을 판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그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판정을 하는 것이 법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법 쪽에. 저는 국회의원 같은 국가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 그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정치인들이 가장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고 또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 또는 행동들이 그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그러면 그 피해가 다시 국민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지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정의롭게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들도 부모님을 보고 먼저 따라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정의롭게 생활해야지 밑에 있는 아기들도 커서 정의롭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은? 저도 앞서 말한 의견과 같이 공직자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학교 도덕일 교과서에는 공직자를 다른 말로 공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의 신분을 보이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공직자는 그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올바른 법과 규칙을 제정할 책임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 숙지하고 정말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열성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그 피의자나 피해자의 이제 인생을
인생에 이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그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죠. 특정한 직업인에게만 정의를 요구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죠? 우리 마이클 샌데이 교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본격적으로 한번 대상 도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차 기관사의 딜레마가 제일 처음 나오죠. 아마 많이들 매체에서도 봤을 거고 아마 분명히 예상한 질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내릴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딜레마 상황이 생기죠. 전차 기관사의 딜레마 얘기가 어떤 건지 누가 좀 가볍게 소개해 볼 수 있나? 네. 전차 기관사 이야기는 전차 기관사가 전차를 몰고 가던 중에 그 기차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쪽 철로에서 5명이 일하고 있는 사람과 5명이 일하고 있는 사람과 한쪽 철로에서는 1명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전차 기관사는 어느 쪽으로 기차를 돌려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네, 잘 얘기했죠. 좀 더 덧붙이거나 뭐 할 얘기 있어요? 자, 네. 5명이 있는 쪽은 방향을 틀지 않으면 5명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기관사분이 방향을 틀면 1명이 있는 쪽으로. 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만약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요? 만약 자신이 너무 생명은 우리가 가상을 생각하는 거니까, 달리던 방향으로 난 기차를 놓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오른쪽 기상철로 기차를 놓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그냥 달리던 방향으로 기차를 그냥 몰 것이다. 5명이 죽더라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잠깐 표현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오른쪽 기상철로 기차를 놓을 것이다. 네, 그죠? 현대 사니까 한번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자유롭게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저는 철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명의 무리나 5명의 무리나 어차피 죄가 없고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복 극대화의 원칙이나 사회는 각 개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개인의 행복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서도 선로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저도 임재한 토론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대한 5명이 죽는 것보다 1명의 희생을 통해서 5명이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호영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정호영 의견에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멈출 수 없는 상황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5명이 있는 쪽으로 안 가고 1명이 있는 쪽으로 꺾어서 가는 것은 그 기관사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꺾은 것이고,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한 것이므로 저는 가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에 말씀하신 분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직진으로 가면 5명이 원래 가야 되는 길인데 전철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명보다는 5명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둘도 이렇게 좀 갈리네요. 좀 더 얘기해 볼 수는 없어요? 저 각자의 얘기에 대해서. 네. 저는 선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황 속에 6명이 들어가 있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개인의 의도가 들어가는 것과 아닌 거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서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얘기 한 번 했다고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계속 더 얘기해도 돼요. 이 주제에 관련해서. 네. 선로를 바꾸게 된다면 기관사의 의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는 그 의도가 선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5가정이 있다고 치면 5가정을 파괴하는 것보다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차라리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네. 저도 앞에 의견을 동의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기관사가 차를 돌려서 이제 5명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이제 희생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선로로 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있었던 선로는 기상선로였기 때문에 굳이 한 명이 있는 선로로 돌려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한 명의 인권도 중요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임채원 토론자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관사가 바꿨다고 했는데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바꿔서 사람을 죽인 것은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달리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수를 살리는 것이 하나를 살리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데 꼭 생명의 값이 꼭 더 많다고 해서 더 큰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달리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얘기할 거 있어요? 아직 많이 얼어있죠,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아까는 이제 의도의 측면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했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살인이 아닌 건가요? 내가 그걸 지켜보는데 죽는 걸 보는데 누가 죽는 걸 보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다. 그거는 용인될 수 있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누가 얘기해 볼까? 쌤 말을 못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만약에 틀지 않으면 나는 일단 내가 의도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의도하지 않은 거는 용인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살인으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그건 의도해서 돌린 게 아니니까 나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얘기해보는 얘기죠.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도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5명을 죽이던 1명을 죽이던 어쨌든 자신이 몰던 전차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다 아닌 거죠. 그럼 둘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튼 것도 살인인 거고 그냥 간 것도 살인인 거. 그 두 개가 가치는 같은 거를 보는 거죠.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을 하면 차라리 그래도 5명이 있는 철도로 원래 직진하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살인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에 탄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그 사람이 그 행동이 살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진을 하면 5명이 죽는 상황은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출도로 가야 되고 가지 않으면 이 기관사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살인이라고 하면 그 기관사뿐만 아니라 기차에 타 있던 사람도 살인이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충 나온 얘기는 나온 것 같고요. 요런 비슷한 이제 딜레마가 또 있죠. 미니어네트 생존기도 들어봤죠? 어떤 얘기죠? 간단하게 좀 알고. 미니메트로가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고립되죠.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22일째 되는 날에 파커가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파커가 배탈이 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선원들이 파커를 먹고 24일째 되는 날에 구출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에서 살아 돌아오는 선원이 3명이 있죠. 이 3명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법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이게 두 가지죠, 그죠? 더 살아 돌아온 선원에게 3명에게는 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또는 벌을 내려야 한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네. 저는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은 공리주의라고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공리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 선원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4일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차라리 조금 더 살 생각을 했으면 더 빨리 구조가 됐고,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육을 먹었을 때 인간 존엄성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양예지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 생각은 공리주의는 더 이상 결정할 것이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에서만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돌아온 3명은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리주의의 아까 입장이었는데 지금 조금 생각이 공리주의적인 생각은 아니네요. 네. 좀 다른 점. 예. 저도 임지연 토론자, 양지 토론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앞서 말했던 철도 사건은 자신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다른 방법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이 사건은 또 다른 4명이서 힘을 합쳐서 물고기를 잡는 등의 다른 행동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3명의 선원들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 없어요? 표결을 안 해서 그렇구나. 난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조금 그럼 일단 덧붙여볼까요? 그 얘기에 대해서. 네. 저도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커가 고아이고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꼭 그 파커의 그 생명의 가치와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파커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8명이 그러니까 3명이 기입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기관사의 사례에서 달리는 방향으로 가면 5명이 죽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리잖아요. 내 의도로. 그거랑 뭐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럿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인 거는 동일한 건데 어떤 부분에서 왜 다른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선 기차 선류 이야기는 어쩔 수 없는 최고의 상황이었고, 여기서 순무통조림을 가지고 떠난 미니어네트 사건은 조금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얘들아. 네. 아까 기차의 사건과 미니어네트의 사건의 차이점은, 미니어네트의 사건은 사람을 먹지 않습니까? 즉 인형을 먹는데, 이것은 인간 존엄성의 문제랑 윤리적인 문제와 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리는 건 괜찮고. 근데 귀찮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미네토에서는 어쨌든 간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고기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생각이 이건 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기관차 1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서 두 명 중에 하나를 무조건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미니언헤드 그 후는 옆에 이야기는 선원들 다 살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한 사람 배고프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먹은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 다른 사람들. 그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동일하지 않아요? 왜, 뭐 제러미 벤담이 얘기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다 동의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죠.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소수인 부자들의 권리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자에게 더 많이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들이 있죠. 누진세 같은 제도들. 이런 거는 과연 정의로운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지원이는 중립이다. 얘기가 좀 다양해지네. 한번 해볼까요? 호영이부터.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온 마이클 조던처럼 이 마이클 조던도 자신의 능력 그리고 이 농구가 인기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결국엔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마이클 조던 같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하기보다는 같은 비율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례를 들자면 버핏셋하고 부자 증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30조 이상 개인하고 1조 이상 법인하고 해서 증세를 했는데 엄청난 액수가 모여진 것 같죠? 그런데 2010년 예산의 0.04% 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생색내기식 정책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 큰 돈을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 같은 비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의 목적이 생계 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비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같은 비율로 내는 게 맞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네. 저희 도덕 교과서에서는 국가는 국민이 모두 다 같이 만들어 나간다고 말합니다. 즉 국가는 부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계층 또는 다른 계층에게 그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목적이 모두가 동일하게 잘 사는 것이 목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뭐 손들지 않아도 되게 편안하게. 다 많이 저 아까의 의견에 덧붙이자면 차라리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기보다 기부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권장하는 게 낫다. 동일한 비율로 걷는 것보다. 아까 기부로 걷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부로 걷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기부로 걸으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조금만 거칠 거 아닙니까? 즉 소득 재분배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보다는 더 소득을 재분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더 잘 살게 해서 모두가 잘 사는 방향으로 가는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자인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돈이 많은데 만약에 똑같이 돈을 걷게 되면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그 후손까지 다 부자가 되는데 거지인 사람은 계속 거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계속 똑같은 비율로 그러니까 돈 많이 받는 만큼 더 많이 내고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소득의 한 50%씩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20% 정도 내는 세금을 50% 높인다. 이러면 좀 확 와닿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과연 옹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조금만 더 토론하면 진행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누진 소득세를 이렇게 북유럽처럼 올리는 것에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북유럽들이 이렇게 누진 소득세를 올림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잘 살게 되었고 또 행복지수 통계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다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은 부자에 대해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서 소득 재분배가 잘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잘 살게 되어서 그들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차등의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양예지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빌리핀 부익부 현상이 지속되지 않으려면 서로 이해하고 좀 더 도와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일한 비율로 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수렴한 거죠. 또 생각해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좀 또 그럼 거꾸로 다른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부자 아까 누구였지? 부자 지은이었나? 부자 호영이었나? 부자에게 더 많이 걷는 건 부당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도 어느 정도 그렇군요. 근데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나라를 좀 떠나고 싶거나 아니면 더 많은 왜냐면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서 번 돈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노력해서 번 돈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근데 그것도 50%씩이나? 그거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나의 노력으로 일궈낸 재산이잖아요. 네. 50%? 이 말을 좀 반박을 해주세요. 네, 50%는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아니, 조금 50%는 너무 많은 것 너무 같아요. 많아요. 네. 살짝 줄인다든가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 살짝 5%라든지 10%라든지 조금씩만 더 많이 내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큰 격차는 다르다. 자, 그럼 그 격차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 난 격차를 좀 크게 해야 된다, 작게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다. 네, 한 명. 좀 줄여야 된다. 아까 제가 50% 잠깐. 혁진이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진 부자도 있겠죠.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출생에 의해서 된 돈이므로 많은 돈을 걷어야 되고, 또 부자들은 많은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자기 생계나 이런 거에 큰 위협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걷는 거에 저는 찬성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다. 방금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데 여기 노컷진 토론자님 덧붙이자면 사실 부자들 우리 모두 사회에 빚을 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있기에 우리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빚졌던 것을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역진 토론자에 대한 말에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나도 만약에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그 돈이 언젠가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는 부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다. 지은이는 저는 저도 노역진 토론자 의견에 반박하자면 부자 중에서도 그 피해를 주는 사람도 많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정당하게 본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세금을 동등하게 내는 게 정당하게 번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혁진이가 좀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질문해도 돼요? 네. 아까 김지 토론자께서 세금을 동등하게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층에게 세금을 동등하게 내야 한다. 아까 그리고 또 양예지 토론자께서 노력해서 본 돈이 많다고 하셨는데, 통계에 의하면 그래도 2대 3대 2에서 그런 부자들이 많고, 또 그들은 또 돈이 예를 들자면 100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그걸 넣어놓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자에 비해서.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동등하게 한다면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 분배를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저 노역진 토론자의 말에 의해서 저는 돈을 동등하게 내는 것에 반대는 하지만 더 많이 내는 것에도 반대하고 그냥 보통 조금만 더 내는 것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부자들도 자기 회사가 물려받았어도 그 회사를 자기들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덧붙일 얘기가는 저도 양예지 토론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양예지 토론자님이 말하셨을 때처럼 자신이 아무리 2대 3대를 통해서 무언가를 물려받았어도 자신이 돈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소재 같은 거를 자신이 잘 다룰 능력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신의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은 정말 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네. 부자의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가 똑똑하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다 그만한 재력이 있어서, 또 재력을 통해서 자신이 교육받아서 그렇게 똑똑해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런 교육의 길을, 그런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부자가 많은 세금을 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저에 대한 의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래도 계속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개발하고자 같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에서 살짝 조정을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다 돈이 나오는 것이 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예를 들자면 잘 살지 못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되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한데 여기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걷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러니까 제 의견은 아예 동강이 된다는 게 아니라 살짝 10% 그 정도만 차이 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도 돈을 빵원 내면 빵원 안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좀 더 한번 얘기해 보도록 더 봤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랑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 자유지상주의가 보통 노직을 얘기하죠. 네, 로버트 노직은 불균등한 세금을 통해서 부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건 별로 옳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 아까 계속 했던 얘기죠. 이제 혁진이가 좀 외롭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마이클 조던의 재능이 오로지 마이클 조던만.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결국 부자의 돈은 온전히 부자의 것만이냐라는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마이클 조던의 재능은 오로지 마이클 조던만의 것인 것처럼 내가 소유한 콩팥도 내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기 매매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는 장기 매매는 불법으로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소유한 콩팥은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 요거에 대한 요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대로 팔아도 팔 수 있어야 한다. 손 들어볼까? 장기요? 장기 매매는 할 수 있다. 자신의 내가 소유한 콩팥인 거죠. 왜냐면 나의 소유니까. 자유지상주의에 입각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클 조던의 재능은 오로지 마이클 조던 것인 것처럼 콩팥은 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고 있죠. 이 책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생각들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먼저 한번 거슬러 볼까요? 마음대로 팔아도 된다. 인정해야 될 것 같다. 아, 되게 어렵다. 마음대로 파는 거를, 그러니까 콩팥을 거래하는 거, 이게 장기를 거래하는 거를 인정해줘야 할 것 같다. 뭐야? 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현행 실정법처럼 막는 게 맞다. 네. 그래서 5대2 정도 된 것 같네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얘기랑 사실 연장선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저는 자신의 장기를 팔아서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자신의 장기를 파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자신의 장기를 팔 수 있어도 그 자신의 장기를 팔고 난 후에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빼서 자기 자신의 장기인 것냥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뭐 이 생각에 또 덧붙여 자기 얘기 해주세요. 준수 한번 얘기해. 저는 장기 매매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 장기를 팔았을 때 장기 매매가 지금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큰 대학병원이나 그런 데서 팔 수 없고 그러면 의사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장기를 팔아야 하는데 그 경우 자기의 생명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는 팔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없어도 자신의 장기가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물려준 거라, 물려받은 거라. 네. 앞서 김준서 토론자님의 의견에 덧붙이자면 마이클 조던은 뛰어난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 피나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콩팥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자연도 물려받았는데 그럼 이 자연을 내 거라고 막 훼손해도
된다고 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와 약간 비교를 해봤을 때 장기 매매는 불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여 말하자면 저는 장기 매매가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매매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 수혈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를 이렇게 줬던, 옛날에 피를 주면 돈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피를 주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준 것입니다. 저는 장기 매매도 이것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진짜 원해서 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돈이 없고 자신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장기를 매매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진이는 장기 매매의 동기를 좀 중시해서 보고 있네요. 장기 팔면 살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콩팥은 팔아도 살 수 있으니까 파는 거겠죠. 네. 지훈이 할 말 있어? 네. 저는 노역진 토론자의 의견에 반론하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콩팥은 한 두 개라서 없어도 되지만, 또 자신이 또 다른 돈을 원해갖고 다른 곳을 팔게 되면 그게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콩팥이 아픈 사람에게 자기가 직접 콩팥을 주는 거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콩팥을 주는 건 자기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거죠. 저는 양예지 품행자의 말에 반박하겠습니다. 현재 장기 매매는 불법인 상태이고, 만약에 장기 매매를 허용했을 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범죄 같은 게 발생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번질 경우에 유기적으로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장기 매매가 되게 신중해야 하는데 이것을 불법화하지 않고 합법화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명이 되는 장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역진 토론자의 의견에 반박하자면 그 합법화할 때 장기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 정도로만 합법화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 덧붙여 말하자면 나라에서 그 법을 살짝 그 변경해가지고 장기 이식, 그 콩팥 이식은 되는데 그 불법 그냥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원해서 하는 거라든지 그런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다시 법을 만들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증은 아니고 이제 좀 사고 파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수영이. 다른 토론자들 의견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공감되는, 어느 정도 이게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약간 바꾸자면, 사람들의 장기를 팔 때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병원이나 다른 믿을 만한 업체를 통해서 장기 그 판매를 할 수 있으면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호영 토론자 의견에 반박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건 좋죠. 근데 항상 좋은 의도로 시작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걸 계속 좋은 의도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이기적이고 보통 악하게 하는 근성이 있는데, 이게 선한 의도를 시작하지만 그게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막 처음에는 콩팥을 팔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뭐 예를 들자면 더 중요한 부위를 팔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그 윤리적 사회적 혼란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생명을 약간 정지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심하게 그런 걸 장기를 판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또 그 중간에 예를 들면 또 판매업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악용할 수 있다고 그런 악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얘기를 조금 더 시간이 가고 있어서 좀 넘겨볼게요.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하고 있죠. 외국도 그렇고 이들이 예상한 질문이 같다. 그런데 대학 입학에서는 우리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게 있고 또는 뭐 농어촌 특별전형제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취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예, 사회배려자 뭐 대학 진학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과학거나 특목 같은 경우에 기초 수잖아. 네. 장애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맞아요. 그거나 또 다문화 가정 자녀 우대하거나 아니면 군필자에게 취업하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없어졌지만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다양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적인 정책일까요? 요거와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해요. 상당히 딜레마 상황이 진짜 많아요. 그죠? 자, 한번 이것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것으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다양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정책이다. 힘들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세금은 다 반대를 하죠?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바람직한 정책이다. 입장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저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부터 함께 줄게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출발선을 만들어줘야 자신의 능력을 100%, 120% 정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격차가 줄여질 때까지만이라도 이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덧붙이자면 우리 지구촌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가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인데 또 경쟁하는 것이 뭐 인생 목적도 아니고 그래서 소수 집단을 좀 더 우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분배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또 천대교육 도덕교과서에는 인권은 법률적인 조건 외에도 다른 정치나 경제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기에 저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찬성합니다. 근데 아까 준서 얘기랑은 또 조금 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준서는 약간 어느 정도 시한을 두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을 때까지는 하되 그 이후에는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예 없애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씩 없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 이걸 조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세금의 경우는 부자에게 더 많이 세금을 걷는 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좀 많았죠. 그런 의견이. 뭐가 다른 거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바람직하다. 요 차이에 대한 이야기 좀 저는 오히려 둘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의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과도 소수 우대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것 같은 말이죠. 네, 그럼 또 다른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이견이 있을 때 달랐던 친구들은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네. 이 두 문제에는 자신의 그 부자는 높은 지위, 그 소수 우대는 약간 좀 낮은 편에 있으니까 그 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문제이 참 어려워요, 그죠? 시간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어요. 근데 쌤이 이런 사회 관련해서 요 얘기와 관련해서 분필자 가산점 이런 얘기들도 해볼 수 있는데 그 얘기 하지 말고 책 얘기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벌저 형제 얘기 혹시 기억해요? 네. 네, 카자스키 형제의 동생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됐죠. 기억합니까? 네. 혹시 이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은 정확하게 어느 쪽이 고르고 어느 쪽이 고르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형과 동생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에서는 동생이 형을 살인죄로 고발했고 다른 가정에서는 동생이 형을 형이라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는 네. 두 사건입니다. 맞아요. 매사추세츠 대학의 총장이었던 윌리엄 벌저가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형의 체포를 위해서 수사당국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카잔스키 형제, 이게 이제 협조하지 않은 사례고요. 뉴욕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데이비드 카잔스키는 연쇄폭탄 테러범인 형을 수사대에 신고했죠. 둘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나는 벌저처럼 형을 숨겨줄 것이다. 손 들어볼까요? 고마워. 그 다음에 카잔스키처럼 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논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 다수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봅시다. 저는 선고하는 게 맞다? 신고하는 게 맞다? 저는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범죄자는 법률에 의해서 자유가 부자유의 몸이죠. 그래서 신고를 해서 정당한 대가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가족으로서 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 친구가 그 다른 친구의 책상에 낙서하고 민감한 내용으로 낙서하고 궁금하다. 전여친에 대한 것만 낙서하고 저한테 제발 좀 비밀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너 그러지 말고 진짜 사실대로 털어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털어놓으니까 자기도 당당해지고 그 친구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네. 형이었어도 가족이랑 친구랑 동일할 수 있다. 예. 이인 거죠. 좋은 사례고 또 나는 지금 제 생각이 좀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네. 계속해서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형을 고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가족 관계에서 평생을 형과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우정도 나누고 했는데 그 우정을 깨고 국가에 그걸 고발하는 것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도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잘못한 일을 저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잘못을 잘못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다시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잡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양예진 표현자에 대해 덧붙이면 그게 언젠간 그 형의 행동이 자신에게도 피해가 언젠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약간 혼나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는 거의 뭐 연쇄폭탄 테러범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 커다란 범죄고 커다란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 좀 감안하고 좀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합니다. 저도 제 여동생이 있는데 지적을 하는데 이 사건은 만약에 고발을 하면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런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니면 종신형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인데 저의 우정 관계에 의해서 형이 평생 동안 감옥에 살거나 형을 평생 동안 자신이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그 감정 때문에 저는 아무리 사사로운 감정이라 하더라도 형을 형을 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때 이게 정의로운가 도덕적으로 옳은가 라는 측면을 조금 생각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 얘기하지 않는 게 정의로울 수 있다? 저는 그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덕적일 수 있다. 왜냐면 서로 네. 저는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영세폭탄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이나 인권이나 그런 걸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신고를 해서 살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저는 고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쇄폭탄 그 살인범이 자신의 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고를 했겠지만 자신의 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이라면 그 형이 자신의 입장이 된다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윤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가족이라도 형제가 이제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도덕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렇게 뭐 추가하거나 뭐 반박할 얘기는 없어요? 저는 네. 처음에는 사소한 제 관점이 정말 사소하고 도둑질하고 뭐 며칠 수감돼 있다가 풀려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노혁진 토론자님과 사회자님께서 더 큰 상황을 제시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연쇄폭탄 설치 그런 거는 뭐 사형 선고와 같이 무기징역 이렇게 가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의 본래 목적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고쳐 먹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차라리 그런 원칙을 지킨다면 가족이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얘기나 우리 토론의 얘기는 완전히 앞바지로 가고 있어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 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지, 정의롭다고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느냐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게 뭐 소득이나 부, 의무와 권리, 권력이나 기회, 공직이나 영광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짓는 걸로 할게요. 시간 아직 좀 여유 있으니까 좀 편하게. 네. 저는 약간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과 또 다른 사람들의 권력 남용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약간은 정의롭지 않다
조금 돌아가면서 다 얘기해 봅시다. 이거. 준서. 저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보면은 조금 성적에 관한 차별 그런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 있어요? 수행평가나 발표 그런 거 좀 있어요. 네. 또 저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재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빈부격차가 있고 또 아직까지는 아까 김준서 토론자께서 말했듯이 학벌 사회에서 계속 평등이 아닌 차별을 받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장애인이나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사회 사람들이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10대를 위한 책으로 나오고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나오는 것도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OECD 중에 평균 소득이라는 그런 평균의 그늘에서 표준 편차는 다 없애고 그렇게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것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친일파들과 일본 정부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옛말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정의를 지킬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마무리 발언이었어. 저도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가정에서도 부모님도 차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더 좋아하는 성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인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런 차별이 아직도 있는 걸 보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평균 소득은 높지만 행복 지수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나라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영이. 아까 말했는데. 근데 다 보면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 없네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같은 어른들의 책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약간 평등의 가치에서 좀 많이들 얘기해 줬는데, 좀 더 평등하거나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아까 이제 교원이 얘기처럼 약자에게 아니면 원칙이 좀 더 잘 적용되고 이런 사회들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각자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이 여기 한 3가지로 나오죠, 이 책에. 나오죠? 자유지상주의, 리더와 공동. 네, 공동주의. 그 셋 중에서 어떤 거의 가치가 우리 사회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준서부터. 저는 공동체주의가 저희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자본주의나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퍼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좀 의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동체 의식을 키워서 더 믿고 같이 행동하고 그런 사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준석 토론자의 의견에 묻혀서 공동체주의도 필요하지만 공리주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안 좋은 일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호영 토론자님과 김준석 토론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변호의 이런 대사가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온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리고 우리 모두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국민으로서 좀 더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위력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는 그래도 공리주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상황이면. 네. 저도 아까 주의를 토론자들이 지켜요. 말한 것처럼 저도 공동체주의가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는 살 수 없고 다 같이 통합해서 같이 일해야만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리주의를 하면은 개인의 인권도 짓밟히지 않고 또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주의가 가장 올바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주의와 공리주의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이제 사회에 좀 더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별도 완화될 것 같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이. 저도 공동체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를 추구하면 소수나 다수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다수나 소수만이 아닌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동체주의가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사회생활에서도 거의 공동체로 생활하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를 키워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내 생각처럼 이렇게 정의로워지길 바라면서 우리 토론을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넷, 독서 토론 논술대 화이팅! 와, 어색하다.